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론 및 대드론 산업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군에서 우리 육해공군 무기체계 소요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그런 직위에 한 2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전역 후에는 ADD와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대드론 산업협회를 과기부 승인을 받아서 현재 회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있을 때도 우리나라 UAV, 무인기 전력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졌고 특히 그 현대에 있어서의 드론과 대드론 분야가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드릴 말씀은 전쟁과 드론, 거기에 따른 드론 산업이 어떻게 전개가 돼 있고 이 드론에 대한 폐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드론을 컨트롤하는 카운트 드론 또는 엔티 드론, 이 엔티 드론 시스템, 대드론 시스템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이런 드론과 일부 대드론에 대한 관련 직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드론은 사실 전쟁의 무기체계 수단이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 드론이 등장한 것은 1933년도 영국에서 퀸 B라는 이런 그 무인기가 등장할 때 이름을 퀸 B, 여왕벌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여왕제도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그 여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오가는 과정에 이 미 해군에서 드론, 바로 무인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기, 이걸 드론이라는 명칭을 붙인 게 처음이었습니다. 왜 드론이라는 명칭을 붙였냐? 우리가 말이 있으면은 일벌과 숫벌이 있는데 숫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윙윙윙 그런 드론과 같은 소리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걸 그 숫벌이다 이런 드론이란 명칭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있죠. 가운데는 MQ-4라는 글로벌 호크, 우리나라도 지금 4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죠. 군사적으로. 또 지상에 공중에서 운영하는 뿐만 아니고 해저, 바닷속에서 운영하는 수중 드론도 많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드론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제일 처음에 전쟁 수단으로서 사용이 됐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한 것이 약 30여 전에 걸프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프전에 90년대에 이 드론이 최초로 등장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 정찰, 이 감시하는 그런 역할, 또 아군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가 확대를 했느냐, 적에 대한 피해가 얼만큼 됐느냐 이런 피해 평가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프간전이 우리가 전쟁 통해서는 이런 정찰만 했던 드론이 무장, 탑재, 공격용으로 여러 가지 그 감시 정찰은 더 기능이 그 발달되고 여러 가지 공격용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이라크전에서는 이게 더 다목적으로 감시정찰 또 공격용, 공격도 폭탄처럼 자폭용으로도 이렇게 또 기만용으로도 사용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작전 수행, 여러 가지 그 드론을 통해서 화력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작전 수행 수단으로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르메니아전,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런 중동전 이런 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제 민간에서 사용하는 사용 드론이 전쟁에 바로 그 투입이 되는 상용 드론이 활성화된 그런 그 전쟁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기술 변화에 따라서 군사적으로 역할이 그 확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쭉 전설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할 때 미국이 이제 미 합참의장이 뭐라 예언을 했냐면은 러시아는 군사력 2위고 우크라이나는 22위이기 때문에 30분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초토할 것이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 전쟁을 붙어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은 굉장히 러시아와 대등한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푸틴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쟁이 이제 그 장기화돼 가지고 거의 그 교착 상태가 돼 있거든요. 서로 그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해야 종전이 이루어질까? 출구 전략을 지금 전쟁이 끝나기 위한 출구 전략이 이 미국 대선과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면은 초토화될 거라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지금 2년 8개월 동안 대등하게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그 특별한 무기체계가 뭐냐? 바로 그 핵심 무기체계가 드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푸틴이 여기에 보면은 야, 이 총알처럼 날아가는 드론 공격에 러시아도 물론 드론이 많이 있지만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드론전으로서 굉장히 러시아를 공경에 퍼뜨립니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터키에서 수입하는 바이락타르 TB2라는 드론이 굉장히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이게 그 가미가제 자폭형 드론 이런 피니스 고스트 또 이제 그 가미가제 드론 더 차원이 높은 스위치블레이드 또 리볼버 860 여기에 그 권총이 8발이 이렇게 나가듯이 거기에 이 박격 포탄이 장착해 가지고 드론에다가 거기에 이렇게 폭탄이 박격 포탄이 날아가도록 하는 리볼버 860. 또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흑해에 러시아 그 모스크바함 순양함이 있었어요. 이 모스크바함을 이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 서로 양동 작전, 드론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함정의 주위를 분산시켜 가지고 좀 방관하고 있는 틈을 따라서 크루즈 미사일이 가가지고 이 모스크바함을 침몰을 시켰어요. 흑해에 있는 그런 그 러시아 모스크바 함정이 침몰할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가지고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무인기 드론이 다양하게 아까 전쟁 걸프전부터 최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까지 어떻게 발전된 것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최초에는 이게 감시 정찰용으로 사람을 적을 찾는 그런 것으로 운영하다가 이제는 공격용, 중계용 뭐 다목적으로 드론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화면에는 고도별로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상 이제 중고도 이상은 중형 대형 드론 또는 중형 대형 UAV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저고도 이하는 소형 드론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드론이 실제 전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드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민수로 확장되기 전에 군사용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 드론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제일 처음에 이게 녹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정보 감시 정찰용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단 말이죠. 전기 동영상, 음성, 또 데이터 수집, 통신 수집 이렇게 운영이 됐다가 이제는 확장돼 가지고 직접 공격용으로 폭발용, 탄도 미사일처럼 화성방, 화기, 자폭공에 직접 충돌하는 식으로 이렇게 드론이 군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기타 C5 수단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들이 있지만은 크게 감시 정찰용, 공격용 이렇게 군사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전쟁에서 드론이 왜 이렇게 대세적으로 운영을 할까? 이걸 보면은
크게 제가 이제 5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 드론은 간단한 기술력으로도 쉽게 개조 개발이 가능하단 말이죠.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난감부터 굉장히 차원 높은 전술적, 전략적인 군사용으로까지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이 이제는 그 지상군 작전에서 대공방어 체계, 여기에 지상군 작전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드론이 공격하니까 야, 공중을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드론을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 작전에서 대공방어의 중요성이 더 부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또 이제 드론이 바로 직접적으로 자폭형, 폭발형, 또 IED, 급조 폭발물 같은 것은 이 전쟁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폭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드론이 날아가다 바로 폭탄 역할을 수행하고 땅 밑에서 급조 폭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무기체계, 전쟁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제 드론에 대응하는, 이제 이런 드론을 대응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제밍을 건다거나 이런 전자전 체계가 이제는 이 드론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물리적 파괴, 또 제밍을 걸어서 전자적으로 소프트적으로 기능 상실있게 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혼합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겠느냐, 그 중요성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쟁의 양상을 바뀌는 수단이 되겠다. 또 이제 드론을 방어하는 이런 그 전자 공격 EA라고 그러죠. EA가 통합된 복합적인 대공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만이 전장에서 승리를 이제 장담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이 바로 드론이 전장에서 주는 교훈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드론이 현대전에서 총알로서 각광을 받고 있느냐? 이 무인 체계란 말이죠. 아까 그 UAV, 언맨드 에어크래프트란 말이죠. 사람이 직접 타고 조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무인 체계가 근거리, 장거리 나가가지고 군사작전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떨어져도 사람이 피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이다. 또 2번째는 비용대 효과를 봐가지고 굉장히 소모성이 저렴한 장비라는 거예요. 거기에 유인 항공기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비행기에 조종사가 타가지고 작전을 하면은 조종사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생존성을 증가하는 여러 가지 고비용의 장비들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기계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첨단 장비가 불필요하단 말이죠. 생존성을 강화하는 굉장히 저렴한 장비다. 또 3번째는 드론을 이제 어떤 분쟁 지역에 드론을 가가지고 쫙 보면은 드론이 작전을 하고 탁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군사작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죠. 이제 핵심적으로 딱 드론이 운영해가지고 핵심 그 요소만 딱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분쟁 확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드론이 현대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걸프전, 1990년대 걸프전부터 지금 34년째 이 드론이 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전장 플러스 앞으로 진행될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 진행될 이 드론을 운영하는 전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그런 거기 개념도예요. 이거 보면은 병사가 아주 그 중무장을 했죠. 개인 병사가 하늘에 있는 드론과 네트워크로 연결돼 가지고 이런 군사작전, 도심지역 작전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민수적으로도 드론, 또 군집 드론을 통해 가지고 다양하게 민수 택배나 또 여러 가지 그 수송 수단으로서 운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 드론이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카운트하고
직접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지만은 완전 자율 드론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지금 기존의 감시 정찰용에서 공격용, 다목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확장된 임무를 수행될 것이다. 복잡한 비행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표적을 식별해 가지고 더 원활하게 사람에게 편리하게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이게 제시를 해 놓은 내용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이 드론이 우리 미래 먹거리를 확장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등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드론이 이제 나토에서 분류하는 드론 1, 2, 3 또는 이제 여기 민수용 COTS 민수용 제품일 경우에 100g에 분류한 초경량부터 150kg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그 탑재 중량에 따라서 드론의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되고 있고요. 또 이제 드론 자체보다도 드론의 탑재 수단, 드론에다 이제 탑재할 수 있는 페이로드가 뭐냐? 카메라 달면은 감시 정찰용이고요. 폭탄을 대거나 로켓을 달면은 공격용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드론의 그 탑재 수단, 플랫폼에 따라서 페이로드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돼서 사용될 수 있다. 또 아까 얘기했지만은 쉽게 장난감으로부터 군사 전략적으로 차원 높은 드론까지 다양하게 드론이 이렇게 발전되고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이 이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무인 비행 장치 또는 이제 항공 안전법을 고려해가지고 무인 항공기,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원격, 자동, 자율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니까 그런 비행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론이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법령으로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드론 산업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궁극적으로 이 내용은 이제 그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최근 가장 최신 그 자료를 참조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 드론 산업 규모가 2년 전 21년도에 약 32조 원, 실제 드론을 직접 제조하는 것이 8조 원이었으면은 제조한 드론을 가지고 활용한 것은 24조 원. 그런 정도에서 이제 10년 뒤에 32년도에는 146조 원, 약 122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연평균 14.9% 매년 이렇게 증가한다는, 이게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 드론 산업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21년부터 32년까지 거의 이렇게 연평균 14.9% 증가하는 우리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빨간색은 실제 드론을 제작하는 것이고 청색은 드론을 활용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드론 산업 규모를 보면은 지금 대부분이 중국 또 미국이 굉장히 16% 이상씩 여기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1.97, 2% 미만이다.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국의 가장 값싼 드론이 DJI사의 드론이거든요. 중국 DJI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유럽 시장을 DJI가 미국의 82%, 유럽의 8%의 드론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중국의 DJI가 전 세계 드론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다가 이제는 점점 미국과 중국 시장 비중이 낮아지고 신흥 드론에 대한 투자와 드론에 대한 관심들 개발 속도가 다른 후속 주자들이 발빠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중동, 아프리카, 남미 신흥 드론 산업 강국이 점점 이걸 대체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그 신흥 드론 강국에 우리 대한민국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론 산업 구조는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전체 75% 차지하고
분야별로 보면 지도 제작 조사가 31%, 어떤 그 안전도 체킹하는 점검 용어의 20%, 사진, 영상으로 찍는 것, 탐지 추적 이런 순으로 이렇게 그 분류가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배송, 정밀 탐적, 탐지, 추적 분야가 굉장히 발빠르게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계 드론 산업이나 이 규모나 이런 것이 앞으로 이렇게 아까 14.7%로 매년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드론에 들어가는 기술 발전도 이 발빠르게 이렇게 드론 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앞서 선행적으로 기술이 발전되거든요. 기술 발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미국, 유럽, 일본 성층권 운항 드론까지 고고도 드론 운항까지 미래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점점 그 드론 시장을 넓혀 나갈 것이다. 특히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는 이 무인 항공기를 활용하는 국가 간의 운송을 여러 가지 이제 항공기를 통제하고 통신 운항 교통을 관리하는 국제 기준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26년까지 이 국제 표준 기구를 기준을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다 더 세계적인 드론 산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32년까지 10년 동안에 드론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가까운 미래 우리가 향후 5년 동안에 드론이 이게 그 이제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에서 나온 글로벌 상업 드론 시장이 보면은 여기는 가까이 그 평균 아까 13.7% 얘기했는데 직접적으로 이때 발견할 당시에는 13.8% 매년 비슷하죠. 매년 이렇게 급성장하는데 주로 지금까지는 군사용, 국방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갈수록 이제 민수용으로 상업적인 측면에서 기업용 또는 개인, 레저용, 경주용까지 이렇게 발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7% 또는 14.7% 이제 여기 분석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매년 13, 10% 드론 산업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어떤 분야에 드론 산업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느냐? 그 보면은 이 마찬가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이제 제시한 그 데이터입니다.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분야에 이렇게 광고, 항공 촬영하는 거 실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뉴스에도 그렇고 드라마 찍는 것도 그렇고 어떤 탐사,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드론이 필수다 이거죠. 그리고 사진 동호회 보면은 전문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핸들링 하는 사람들은 다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해요. 그래서 항공 촬영. 또 지금은 이제 스웜 라이트, 이렇게 군집 드론이 야간에 이렇게 그 라이트 쇼 하는 것이 국제 행사나 국가적 행사에 필수적인 그런 행사가 됐죠. 또 이제 드론 경주. 여기 그 매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드론 경주 대회가 매년 여러 곳에서 지역마다 또 기관마다 드론 경주 대회가 열리기도 하죠. 또 이제는 첨단 농업, 이 농업의 토양의 질, 작물, 또 이제 그 퇴비, 산림 건강, 잡초 구분하고 질병을 여기 농업 거기 식물의 그 질병도 식별하는 것까지 드론으로 이렇게 체킹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 농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건설 분야 여러 가지 지적도를 작성한다. 건설 현장에 쭉 해가지고 안전 위해 요인이 있는가, 지형 조사, 또 땅의 그 부지 관리 이런 것들에 드론이 또 사용하죠. 또 에너지 시설, 광대한 우리 그 석유자원공사나 또 원자력, 수자원공사 이런 에너지 기반 시설도 여러 가지 거기에 검사용으로서 드론이 사용을 되고 있고요. 우리 개인적인 건강 관리 또는 사회 지원, 실종자 찾기, 재난 구호, 혈액 전단, 위급한 장소에 여러 가지 그 의료기기 또 배달하는 것, 특히 아프리카 이런 거기 의료시설이 낙후된
그런 지역에 긴급하게 드론을 통해서 택배하는 거죠. 또 이제 보험, 재해, 사고, 인프라에 대한 피해 평가, 인수평가, 이제 산악 지역에 어떤 사고 났다. 거기에 보험 처리할 때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도 드론에서 정밀적으로 이렇게 피해 평가를 하는 보험 분야에서도 새로운 그 드론을 활용한 것을 각광을 받고, 또 채광, 채소, 석유, 가스 추출, 에너지를 이렇게 추출하는데 여러 가지 가스 조사, 또 지역 매핑, 물 샘플링 조사, 광산 해양 플랫폼 검사, 이 드론이 사용 안 한 데가 없어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탐사선, 북극의 생물 생태계 조사, 실험, 화산 지도 작성,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또 공공행정, 수질 오염, 초목, 양생동물 모니터링, 홍수 분석, 토지 측량, 이런 데 드론이 다 사용해요. 부동산 임대까지, 산업 프렌트, 어떤 도시 아파트 준공 문서에 작성하고 있어 부동산 있게 그림, 지도를 그리거나 지분검사, 열조사, 산업 건물 조사, 또 안전보안, 수색구조, 국경순찰, 경제보안, 지뢰탐지, 여러 가지 택배, 운송, 보관, 이런 수단으로서 드론이 우리 사회 곳곳마다, 산업 곳곳마다 드론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다는 거죠. 이만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3, 14% 연 드론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대표적인 걸 몇 개를 표시해 봤어요. 아까 말한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농업용, 산업용, 물류, 또 방송, 안전, 아까 말한 대로 최근 촬영 라이트, 수험 라이트 쇼 하는데 재난 감시 및 대응, 교통 등 사회 전 분야에 드론이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또 이제 그 공중뿐만이 아니고 수중 드론도 있어요. 바닷속의 드론. 이 해저 지도 제작, 아직까지 우리가 그 해저 개발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 전 세계 해저의 85%가 아직 미확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 해저 그림이나 그걸 누가 확인하고 체킹하냐? 드론을 활용하네. 수중 드론을. 또 이제 선박 청소 및 수리, 선박 이렇게 부두 위에 올릴 수도 있지만 선박 밑에서 드론, 그 밑에 여기에 해수면 같은 것은 드론을 이용해서 선박을 이렇게 청소하거나 수리도 한다. 또 이제 개인적인 레저용, 바다 속에서의 레저, 스쿠버 다이버들처럼 이게 드론을 가지고 레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도로 이제는 공중뿐만이 아니고 해저 수중 드론에서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구나,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수험 라이트 쇼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사실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오륜기를 이용해지고 라이트 쇼를 했죠.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마다 군집 드론 라이트 쇼를 해요. 이런 뭐 코뿔소 같은 거, 비행체 같은 거. 그래서 이 드론을 가지고 수험 라이트 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수천 개의 드론들이 수험, 벌집, 군집 드론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게 부딪히면 깨지는 거잖아요. 부딪히면 기능 상실되고, 어떻게 이 엄청난 많은 수의 드론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우리 가청 오리 때처럼 가청 오리 때가 서로 막 이렇게 군집으로 날아가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부딪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슬램이라는 기술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동시간 위치 인식 및 지도 작성 기술인데 1초에 GPS로 위치를 받아가지고 각 드론마다 400번 자기 위치를 계산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슬램 기술이 이게 들어가 있다. 하나의 그 핵심 기술을 이렇게 슬램 기술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듯이 드론 산업의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술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드론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제일 중요한 것이 비행 제어, 컨트롤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드론을 우리가 그 무인체계이기 때문에 이 드론이 제대로 안전하게 역할을 수행하려면 여기서 지상에서 비행 제어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돼야 된다.
고신뢰성,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비행 제어 시스템, 어떻게 하면은 이게 그 드론 자체가 그 대형 드론도 있지만 소형 드론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소형화, 고성능화로 구현할 것인가. 여러 드론에 대한 아까 플랫폼, 페이로드, 탑재 장비와 센서, 또 지상과의 공중에 있는 드론과 지상 통제소에 있는 거에 데이터 링크, 연결한 데이터 링크, 인터페이스 기능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이런 다양한 비행 제어 시스템이 굉장히 그 드론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우리가 그 요구되고 있다. 또 하나는 드론이 이제 동력이에요. 이렇게 드론이 오랜 시간 공중에서 떠려면 그 자체 배터리를 이용할 것이냐, 이 추진 동력을 뭘로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드론에 특화된 소형 경량화된 동력 모터가 있어야 돼. 이 모터의 전원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태양 전지로 하는 거. 우리가 성층권에 태양 빛을 받아가지고 동력으로 활용하는 태양 전지, 또는 수소 연료 엔진, 수소 연료 엔진, 이런 시범적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내연 기관 어떻게 이게 그 엔진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연료 전지를 어떻게 조합해 가지고 어떨 때는 전지로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하이브리드 동력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요. 장시간 비행을 해서 고성능 배터리, 지금 배터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드론을 장기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추진 동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이제 장비 탑재하는 장비와 센서의 그 기술이에요. 우리가 아까 그 슬레인 기술이 GPS부터 일주일에 400번을 이렇게 위치 식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성항법이나 광성항법, 이런 그 시스템 항법을 관련한 센서를 어떻게 소형 경량화할 것이냐. 3D, 3차원 공간 확보를 어떻게 획득하고 여기에 소형 레이더를 어떻게 개발 진행할 것인가. EOIR 카메라나 멀티 스택 카메라 등을 탑재 장비를 어떻게 드론에 특화해 가지고 탑재할 것이냐. 이런 기술. 또 이제 드론이 그 공중에 아까 그 슬램을 해 가지고 군지 수험이 서로 그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을 도모하면서 자율 운행을 하는데, 그래도 예기치 못한 위협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비행을 하는데 어떻게 위급한 순간에 위협을 인식해 가지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회피할 것이냐. 그걸 자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협을. 그래서 여기에 그 3차원 지도 기반에서 운행 경로를 따라서 어떻게 위협을 회피하면서 잘 비행할 것이냐. 주변 복잡한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그 주변 그거를 센서링 탐지를 해가지고 비행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장애물 충돌 회피, 또 실제 유인 조종사가 있다면은 인식을 하고 이렇게 회피하는데 유인이 아니고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비협조적인 용어를 썼어요. 충돌, 비협조적인 상대방의 그 어떤 이동체가 있으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협조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이 충돌을 회피할 것인가. 또 이제 예기치 못하는 기체 고장, 외부 비행 환경에 따라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그 자율비행과 충돌 회피 기술이 또 굉장히 필요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 기술 5가지를 이렇게 드론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기술 5가지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데이터 링크 기술이에요. 그래서 무인 공중에서 운영하는 무인 시스템에서 지상에서 컨트롤하는 지상 그 통제소하고 데이터 링크,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다운 데이터 링크, 업 다운 링크, 업 데이터 링크. 이런 식으로 데이터 링크가 임무 정보 데이터 등을 송수진하면서 어떻게 그 서로 양방향으로서 통신이 원활하게 할 것인가. 유효성, 신뢰성, 통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보장해. 다 이게 드론 이게 관련된 게 네트워킹이거든요. 네트워킹이 뭐예요? 주파수가 중요하단 말이죠. 이 주파수, 또 LTE, 이런 무선 통신 제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이 드론의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민수형뿐만이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이 드론 산업 발전에 있어서 이 핵심 기술 5가지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 드론 산업이 발전하려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핵심 기술도 더 고도화 발전이 돼야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선행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드론 산업이 우리가 그 32년까지 14% 정도 이렇게 매년 성장, 연평균 성장률에서 고도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죠. 한국안전기술원에서 조사한 최근 기로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드론 기체 그리고 이런 드론을 운영하는 인력 이것이 굉장히 성장하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드론이 등록한 드론과 이 드론을 컨트롤하는 조정 인력도 이렇게 급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1년도에 4,649명. 또 기체 이게 업체고 이거는 이제 드론 기체가 21년에 33,000개. 지금 거의 4만 개가 이상 넘죠. 조종 자격자, 드론 자격증 취득하는 사람도 7만 2천 명 정도. 21년도에. 2년 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 3년 동안에 월 평균 비행 승인 건수가 월 평균 매월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 이렇게 많이 3, 4만 개, 또 드론 조종이 7, 8만 명 이렇게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 드론 충돌이 떨어져 가지고 드론이 파괴될 때 이제 우리가 보험, 이 드론 보험도 드론 보험 가입, 또 이제 드론을 유교 비행 승인 지역에서 잘못 운영하면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 유교 비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유교 비행 같은 경우는 비행 금지 구역, 승인 안 된 지역을 들어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이제 대드론 AD 시스템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비행기가 가는 항로에 드론이 들어와 버렸다. 그냥 아찔하잖아요. 비행 금지 구역, 승인되지 않은 지역에 비행을 운영하는 건이 164건이 있었다. 22년도에. 관제권 미승인, 비행의 관제 컨트롤 하는데 거기에 승인 안 된 비행도 36%, 특별 비행 승인 미취득 야간 비행 73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승인 비행 승인 현황, 유교 비행, 보험가 및 지급 현황도 상대적으로 드론에 대한 사용업체, 드론 업체, 드론 기체 등록, 드론 조정 인력 급성장하듯이 마찬가지로 보험, 유교 드론에 관련된 비율도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드론 산업을 염두에 두지만은 어떻게 이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술 발전 측면, 아까는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드론 제작 업체, 드론 기체, 드론을 조정하는 조정 인력, 이런 외형적인 것을 말씀드렸으면은 아까 핵심 기술 5가지 얘기했듯이 기술 발전 이제 연구 개발 이런 것도 한번 드론 산업 발전의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최고 기술, 물론 중국의 DJI가 가장 많은 드론을 전 세계에 운영 80% 이상 수출하고 있고 하지만은 성능 좋은 고성능 기술은 미국이 최고의 수준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 대비 우리나라 무인 자율 비행체 기술 수준은 18년도에 70%, 미국의 70%인데 지금은 거의 20년대에 80%, 또 18년도에는 요 70% 수준일 때는 개발 격차가 5.5년이 이격이 돼 있다면은 이제 80% 수준에서는 3.5년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니까는 향후 3.5년 뒤에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의 수준이 미국 수준에 도달한다는 거죠. 3.5년 뒤에. 그만큼 기술 격차가 우리는 아직까지 한 80%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여기 무인항공기 과학기술 산업분석 여기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나라 드론 연구 개발, 연구비 과제 수가 증가는 되지만은 이제 21년도에 4,986개의 그 연구비 건수는 1,451개 건수 이렇게 3,986억 원이 들어갔다는 그런 뜻이고요. 드론 특허 누적을 쭉 하면은 21년에 1,026개의 드론 특허가 이렇게 누적이 됐다. 또 소프트웨어 누적 성과는 177개의 소프트웨어가 누적이 돼 있다. 발전은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드론 산업의 현황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기술 경쟁 확보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신기술이 개발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좀 그 속도감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드론을 이제 드론 택배, 안전 이런 측면에서 드론 성장 가능성이 큰 활용 사업이 큰 산업, 드론 산업 분야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제시한 내용을 인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이제 주요 드론 사업 현황 보면은 일단은 군사적으로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는 대형 드론 RQ4라는 드론 4개가 대형 드론을 이거 한 30시간 이상 운영하는 고고도 드론이에요. 그건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수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개발하는 것은 카이에서 개발하는 송골매하고 차기운단 무인기가 있어요. 이거는 군단급에서 우리나라 드론이 군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은 영국의 서처라는 드론을 우리가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해가지고 군단에 한 대씩 서처라는 드론을 수입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시정찰, 적의 그 동태를 사진을 찍는 그 EOIR 카메라는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해서 성능 개량해서 붙였고 드론 그 플랫폼 자체는 이스라엘 서처를 가져와 가지고 전력화를 했어요. 그게 송골매다. 그걸 기체를 성능 개량하고 개발한 것이 카이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노후 도태되면서 차기군단 국내에서 개발한 차기군단 무인기가 이제 이거를 폐기시키고 국내 개발용으로서 이제 차기군단 UAV가 등장을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카이가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칼에서는 수직 이착륙,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리에서 헬기처럼 수직 이착륙 그런 KUS-7을 이제 개발하고 KUS-9을 세벌하고 중고도 무인 항공기 이렇게 카이에서 개발했어요. 저기 수직 이착륙 무인기고요. 요거는 MUAV는 수직 이착륙이 아니고 비행기처럼 이렇게 운행하고 굉장히 중고도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도 이제 칼에서 개발을 했죠. 방사청이 20년 납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드론 보면은 요거는 두산 모빌티 이노베이션 육군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대급 이제 중령이 지휘가 하는 대대급의 대대 UAV가 육군 시스템 UAV가 들어갔었죠. 한 15년 이전에요. 그런 것을 육군 시스템이 소형 UAV가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성우 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드론 사령부도 창설됐고 드론이 군사적으로 많이 지금 확충해 나가는데 성우 엔지니어링 중소기업 중에서 드론 제작의 강자죠. 이런 그 업체가 있고 SKENS 액화 수소 드론 택배에서 이렇게 아까 그 드론 동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수소 연지로 해가지고 택배 드론으로 만드는 거기에 사용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 한화 시스템에서 이제 여기 드론 군사용뿐만 아니고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화 여기에 수송용으로 버드플라이를 미국 오벨리스하고 기술 협력으로서 한화 시스템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LGO 플러스에서 스마트 드론 대만 CIRC랑 같이 기술 협력을 해가지고 3맷 작성 기술 확보 중에 이런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드론을 개발하고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가 대략적으로 뒤에 이제 나오지만 여기 밑에 있네요.
여기에 그 기체 제작하는 이것이 21년도 말에 조사한 거니까 항공기술안전원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은 기체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담당하는 게 156개 업체, 기타 895개, 기체보다 기체 들어가는 어떤 부수적인 거, 활용업체가 4,600.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거의 그 400개 업체 정도. 그러니까 드론을 제작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대략 우리나라 400개 업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제작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아까 그 페이로드나 여러 개 탑재 장비로 이런 활용하는 그런 활용업체가 한 5,000개 업체 정도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상업 드론은 전체적으로 드론은 우리가 14%, 상업 드론은 연평균 아까 중기 13.8% 성장률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보면 서비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규제 완화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여기 이제 안티드론 기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드론은 4차 산업 기술 융복합 그 기술을 융복합 측면에서 드론이 대형화하거나 AI 기반을 적용하거나 또 이제 메타버스, VR, AR 등은 첨단 기술 접목으로서 드론이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현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드론을 이제 일반적인 드론을 얘기했는데 이제 드론이 하늘 교통 시대가 이제 드디어 우리 사이에 눈앞에 도래하고 있다. 오늘 공교롭게 오늘 이제 녹화는 오늘 10월 23일인데 오늘 거기 오면서 출근하면서 뉴스 들으니까 내년에 미국에서 에어 택시가 등장한다고 그래요. 에어 택시가. 그게 그 UAM이거든요. 어번 에어 모빌리티예요. 그러니까 도시 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실질적으로 택시, 그 기체, 그게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탑승장, 택시 승하차 장소, 그것이 수직 이착륙 비행제 버티포트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UAM 시장이 2040년도는 1.5조가 될 것이다.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보이는 급속하게 성장. 그리고 앞으로 드론 운송 절반을 2035년도에는 드론 운송이 절반을 UAM이 담당할 것이다. 25년대 불과 이제 내년 말에 500대 정도 생각하면은 35년대는 43,000대 정도의 UAM을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부터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에어버스 택시라고 보면 에어택시. 그 다음에 버티포트, 여기 헬기장, 건물 옥상에 조그만 이제 헬기장 같은 거 봤죠. 이렇게 이제 버티포트는 일반 헬기장보다도 사이즈가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행장 구축 해체가 용이하고 건물 옥상에 가볍게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또 조그만 장소마다 버티포트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섬 또 재난 구호 지역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UAM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거기에 전기동력 수지 이착륙에 참석하는 업체들이 여기에 볼로콥터나 조비나 리디움 또 우리 한국의 그 현대 자동차 제조사, 통신사,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건설자, 현대, 롯데건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 UAM 시대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발빠르게 진행하는 조비 20년도에 그 우버 자회사예요. 우버 택시회사, 우버 자회사. 그 우버에서 이렇게 오늘 아침 그 내년도에 에어 택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다 연구해서 상용화 된다는 거죠. 우버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볼로콥터 여러 가지 그 미국, 일본에서 인접 프레스 신청을 해서 내년도 상용화 목표 말 그대로 내년도에 에어 택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유해 현황은 뭐냐? 23년 처음에 이 실증 시험, 이걸 상용화하기 위해서 실제 증명하는 시험이 1단계 시험이 23년도에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 24년 후반기인데 2단계 시험 비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저 고공이 이런 데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이 에어택시, 그러니까는 도심 UAM이 시험 노선이 생겨요. 그리고 35년도에 아까 30년까지 연평균 30% 증가한다는 게 그거예요. 35년대는 서울에서 도심 부산까지 에어 UAM 루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 이게 그 수직 이착륙기, 이게 그 드론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멀티로터 형태, 리프트 크루즈 형태, 틸트렉스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기술 표전, 안전 관련 규제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그 한참 개발이 이런 기준들이 마련한 다음부터 급상승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UAM이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AM 운영 개념되면은 교통 서버 PSU에서 이런 전반적인 비행 계획을 승인하고 조정 통제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운항소에서 항공기 일상을 점검하고 체킹해요. 승객 화물 목록 확인해가지고 실제 여기 그 에어택시 여기 비행체가 이제 이 뭡니까 이 비행의 흐름 실제 항공기 운항을 해가지고 이 버티포터 이 승하차 장소에서 이런 것들 다 버티포터 권역을 감시하고 한 다음에 여기에 운항 관리 자원관리소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여기 그 제공을 해주면은 쭉 비행을 해가지고 착륙을 해가지고 버티포트 여기 이착륙장에 와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착륙하고 이런 절차로서 UAM이 운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이 준비 단계에 우리는 아까 현대나 한화 시스템에서 기체 기술 협력으로서 UAM 기체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시범 노선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의도에서 잠실. 그러니까 25년 초기에는 대략적으로 이게 조종사가 일단은 탑승해가지고 운영 초기 단계가 운영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는 30년대 성장기에서는 원격 조종, 실질적으로 진짜 무인으로 이게 UAM이 운영이 될 것이다. 다만 여기 초기에 때는 비행하라니 한쪽만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고속도로도 도로도 단차 통행이라면은 여기 성장기에는 비행 혈량이 혼합식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혼합식으로 이렇게 비행 혈량도 넓어질 것이다. 또 진짜 무인이 운행할 것이다. 그다음에 성숙기 35년 때는 자율비행기로 운영할 것이고 이런 거 완전 자동화 교통관리 이런 식으로 하고 위에 운영하는 운항 비행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1km당 1인당 3,000원 든다면은 성장기 때는 2,000원, 성수기 때는 1,300원 정도 이렇게 운임 비용도 굉장히 다운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눈앞에 UAM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UAM에 이렇게 어떻게 영역을 확장하느냐? 여기에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한화 시스템, 아까 기체를 만든 이런 식으로 개발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또 여기 UAM 이 드론이 운항하려면은 네트워크 생명이에요. 그래서 통신 업체들이 여기에 조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SK텔레콤, 한국상경의 상용화를 선도하겠다. 완전 자율비행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 KT 정부 실증 사업부터 해가지고 교통통제 플랫폼 고도에 집중하겠다. LG U+ 비행 제어 경로 안내 시스템 착륙 제어 방법 등에서 우리는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UAM 분야에 영용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통신 3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건설회사 예를 들어서 건설회. 어떤 비행기 착륙장 버티포터에도 여기 보면은 롯데 컨소시엄에서 교통부에 이렇게 지출한 제안서예요. 여기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다면은 여기 버티포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뜨고 앉을 수 있는 UAM 인프라 핵심 버티포터 기술에 집중적으로 여기 롯데건설이 개발하겠다. 이런 청사 실험을 하고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처럼 드론 산업이 이제 낮게 군사용부터 상용 또 이거 종합된 도심 UAM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드론 산업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드론이 이렇게 확장이 됨에 따라서 드론이 안전에 위협하는 상황도 많이 도래한단 말이죠. 공역 안전, 어떻게 비행 권역을 안전. 왜냐하면 유교 항공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운항을 방해하고 긴급 활동을 반환. 또 안보, 시큐리티 측면에서도 뭐 이게 북한 드론이 와가지고 우리 뭐 저기 청와까지 왔다 가고 성주 사드 기지까지 와서 사진 찍고 가고 또 일부 그 공격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그 오물풍선 보세요. 테러 무기와 밀수 또 여러 가지 뭐 도찰, 사생활 침해 이런 식으로 드론이 만약에 테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다. 범죄 목적으로 드론이 사용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드론을 잡는, 드론을 통제하는 엔티 드론 시스템 또는 카운터 드론 시스템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그 14년 7월 달에 미 캘리포니아의 화재 현장에 소방관들이 화재하는데 거기에 드론이 불법 드론이 들어와 가지고 소방 헬기가 충돌할 뻔했어요. 그럼 화재가 진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아찔한 순간이 있었다. 또 여기에 2015년 1월 달에는 미 백악관까지 대통령 집무실까지 불법 비행 드론이 침입을 한 사례가 났어요. 또 사생활 침입 사건은 여러하니 비일비재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드론이 확장되면 될수록 드론을 컨트롤할 수는 안티드론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한국 대드론 산업협회가 작년 1월 달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창설된 지 약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엔티드론 국내에서 유일한 그 협회입니다. 그것이 있고 제가 그 협회장으로서 이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핫한 분야가 되다 보니까 협력을 요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야 그 관련된 업체, 회원업체들이 한 50개 업체가 넘고요. 그래서 이게 드론이 발전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드론, 엔티드론에 대한 발전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불법 드론에 운영하는 최근 사례예요. 북한 무인기 활동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도 당했다. 22년 12월 28일 날 5대가 서울 지역에 대통령까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년 엑스포 부산에서 작년 그 5월 6일 날 2030 엑스포 불꽃쇼에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게 불꽃이 아까 수험 드론은 다 깨트릴 판인데 그래도 그냥 드론 제이밍 건이 있어서 다행히 여기 그 제이밍을 걸어가지고 그 불법 드론을 떨어뜨린 그 사건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죠. 그리고 지난 언제입니까? 6월 24일 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메가시티 대드론 구축 체계 서울시 안보 포럼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수도권의 드론 유규 비행이 20년대 98건, 작년에 345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유규 비행이. 드론이 그냥 승인받지 않는 유규 비행이 이렇게 늘다 보니까 이 유규 비행이 아까 얘기했던 향후 UAM 상용화 때 만약에 테러 분자가 이런 하면 어떡하느냐. 특히 우리는 아직까지 불수 문제, 고정 간첩 이런 것들이 이런 불법 드론과 연계해가지고 국가 중요했어요. 어디 정수장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 몰래 소형들은 해가지고 여기 어떤 독약이나 그런 것을 해가지고 탁 뿌리고 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것인가. 만약에 이런 유규비행 불법 드론의 폐해가 우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 메가시티에 어떻게 드론을 방어할 것인가, 불법 드론을 방어할 것인가 굉장히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과 소방사령관, 사령관 다 직결해가지고 논의를 했단 말이죠. 충남 보령 안티드론 체계 논의했고요. 산자부 대드론 체계 고도화를 세미나를 열었고 대전 드론 경계 방어 장비 설치 작업. 국가 중요시설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기적으로 도입하자 대테러 센터에서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 중요시설, 정부 청사부터 어떤 석유공사 이런 국가 중요시설 각급 여러 가지 그 군수 관련된 거, 국방과학연구소, 정부기관, 산업시설, 방산업체 다 이게 국가 중요시설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16차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에서 국가 중요 시설에는 단계적으로 이 대드론 체계를 구축해야겠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드론을 컨트롤하는 카운트 드론은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느냐? 제일 먼저 이 드론의 저기를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유교 드론이구나. 불법 드론이다. 식별을 해야 된다. 탐지, 추적, 식별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우리한테 위협이 되면 위협되기 전에 무력화 시켜야 된다. 무력화. 그래서 탐지, 추적하는 드론에 탑재되는 건 아니면은 지상에 우리가 탐지 드론을 대한 탐지, 추적, 식별, 레이더, RF 스캐너, EOIR 카메라죠. 음향 탐지 이런 것을 넣어서 드론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아 이게 불법 드론이야. 이거는 새떼야. 식별해야 되는 거죠. 불법 드론을. 그런 것이 우리 전체 방고 시스템과 연계해 가지고 쭉 식별해서 추적해서 아 정말 우리한테 위해를 가한다. 그걸 가하기 전에 소프트킬, 제밍 걸어가지고 일부 기능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항법 제밍, 통신장비 조정, 통신 기만 탈취 이런 무력화 수단, 소프트킬 수단. 또 하나는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 하드키죠. 레이저나 EMP, HPM, 전자파, 또 넷 드론, 기타 물리적 수단 해가지고 완전히 그 물리적으로 파괴시키거나 기능 상실시키는 이런 하드킬과 소프트킬을 합쳐서 무력화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드론 체계 ADS 관련된 기술은 아까 말한 탐지, 추적, 식별, 탐지, 식별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무력화, 하드킬 할 수 있는 기술, 소프트킬 하는 기술이 여기에 다양하게 발전이 시키고 상당히 그 고도화 시켜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개념들을 보면은 이제 이 드론이 정말 어떤 실체인가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소형 드론 같은 거 우리가 탐지 자체가 할 수 없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기술력을 가져가지고 여기 탐지가 가능해졌죠. 탐지, 우리가 레이더 같은 것도 여기 전투기를 식별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레이더 표적 단면제 RCS라고 그러는데 이 전투기의 RCS는 크기가 2예요, 2. 근데 소형 드론은 0.03 정도 돼. 0.04 이하야. 그럼 그런 거는 레이더 잡히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레이더의 소형 드론이 잡히도록 개발해가지고 전력과 군에 납품한 것이 우리가 한 3, 4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탐지에 또 식별이라는 것은 이게 드론은 이게 새떼다. 드론이다. 아, 드론인데 이거는 우리 자국계 아니고 불법 드론이다. 북계 거다. 식별해, 식별. 인지하는 거. 그래서 쭉 식별해야 추적이에요. 우리한테 오기 전에 무력화시키, 아까 말한 소프트킬, 제밍으로서 좀 하드킬, 파괴시키는 것, 무력화시켜 나가는 그런 절차로 ADS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탐지 식별에 대한 수단, 레이더, RF 스캐너, EOIR 카메라, 음향 센서, 그 다음에 무력화 수단, 소프트킬, 제밍, 조정권 탈취, 지오펜싱 이런 수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드킬, 그물로서 아니면은 레이저로서 자폭 드론 갖다 드론을 다시 자폭 드론을 띄워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파괴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중기 기간 동안에 또 여기 드론 산업이 13에서 14% 매년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 잡지에서는 여기 엔티 드론 AD 시스템에는 28% 정도 성장한다고 이렇게 봤어요. 엔티 드론. 여기에서 핵심 이제 여기 아까 그 37%, 13%에서 14% 중에 핵심에 대한 드론 중요한 기술은 8%인데 엔티 드론은 28% 더 급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드론보다도 성장률이 더 빨라, 산업이. 예, ADS가.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종합적으로 드론 관련 직업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국가 산업은 항상 계획이 있어요. 특히 이제 중기 계획을 세워요.
중장기 계획 국가 로드맵을 세워요. 우리가 17년도에 제1차 드론 산업 발전 계획을 17년도에 수립을 했죠. 그러다 5년이 지났어. 5년 지나서 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 작년 후반기 때 제시가 됐어요. 국토부에서 각 우리 행정부서에 종합을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계획을 로드맵을 제시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해 비전이 뭐냐? 드론, UAM 모빌리티 선도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드론의 5대 강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5대 강국이. 언제? 우리 목표 연도에. 목표 연도 32년도에. 목표 32년도에는 우리가 5대 강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드론 분야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강소기업,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유기적 인프라 공역 체계를 갖추고 핵심 활용 기술, 먼저 선 핵심 기술을 개발해. 아까 그 드론에 관한 5가지 핵심 기술, 대드론에 관한 역시 핵심 기술, 탐지 식별부터 식별 무력화까지 그런 핵심 활용 기술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지원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략별로 보면은 5가지 중에 첫 번째, 강소기업 육성 및 국민 체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상용화 핵심 모델, 종합적인 지원, 드론 공원, 레포츠까지 국가별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해외 진출이 강화하도록 하겠다. UAM 산업, 아까 얘기했죠. 육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겠다. 두 번째, 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좀 이게 여러 가지 점진적 비행 조건을 완화하고 안정성 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 드론 식별 장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불법 드론 대응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 두 번째 전략이고, 세 번째가 인프라 공역을 구축하겠다. 통합 연계해서 자율비행 미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드론 UAM 통신 프로토콜을 마련하겠다. 통합 교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핵심 활용 기술, 여기에 들어가는 드론 또 엔티드론 관련 기술, 차세대 인재 양성 지원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게 우리 정부에서 2차 드론 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 로드맵, 정부 계획에 맞춰서 이 드론에 관련된 직접적인 직업이 뭐가 있겠냐. 제일 처음에 드론 조종사예요. 아까 22년도에 등록된 우리 드론 조종사가 7만 몇천 명 됐죠. 지금은 한 8만 명이 넘어요. 이런 드론 조종사, 이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드론에 대한 실제로 민수용으로 아까 우리가 그 대개 300개의 드론 업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들이 사용하고, 이거는 드론을 활용한 드론 페이로드에 장착하는 카메라 여러 가지 거기 페이로드 역할에 따라서 드론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조종사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이거는 드론을 개발하는 개발자 얘기하고, 또 드론을 활용해서 드론 콘텐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론 표준 전문가, 이 드론이 다양하다. 아까 그 고도별로 또는 탑재 중량의 그 킬로그램 수별로 100g부터 150kg까지 다양하잖아요, 상형이. 거기에 그 표준을 어떻게 정리를 해줄 것인가. 드론 표준 전문가도 굉장히 각광받은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론 조종사와 개발자, 드론 표준 전문가, 또 드론 조종 인증 전문가, 드론 촬영 감독이나 드론 교통 최저 과정, 이런 것은 다양하게 드론을 대해서 활용하라는 이런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전문가 관련 자격은 어떻게 하느냐. 드론 정비사, 제조사, 드론 관련 법률가, 보험사, 마케팅 전문가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우리 드론 산업발전 분야를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그 핵심 인력들이죠. 그래서 드론 전문가 관련 자격은 한국교통안전공장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서가 요구가 되고, 비행경력 증명서, 실습 20시간이 포함되죠. 무인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명서, 드론 지도자 자격증,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드론 아카데미나 또 드론 거기 교육기관들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 드론 자격증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드론 자격증이죠. 그래서 250km 이상 드론을 조종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 드론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거는 그 4종이죠. 1종에서 4종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통해서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 자격 취득은 일단은 1종, 2종은 학과하고 실기로 이렇게 돼 있고요. 3종과 4종은 실기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은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4종은 대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또 드론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벌금 체제도 쭉 정리가 돼 있고 좀 더 이제 이게 실효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고요. 또 드론이 이제 여러 가지 헬리콥터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서 이게 바이콥터냐 쿼드롭터냐, 우리가 통상 4개 쿼드롭터를 많이 보죠. 쿼드롭터냐 헥사콥터냐, 또 12개도 있어요. 도데카콥터 해가지고 통상 4개 되는 쿼드롭터가 제일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드론 형태죠. 그래서 이런 드론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조종사, 또 드론과 관련 개발, 이렇게 관련된 그 드론 직업에 필요한 내용들이 요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국가 드론 자격증 보면은 여기 이제 취급해가지고 도로 시설 점검부터 산림 감사, 자격 지적 조사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론은 굉장히 유망한 직종입니다.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여기에 그 다시 한번 이렇게 드론 산업이 앞으로 5년 내 규모로 보아는 지금 현재 20배, 그리고 32년까지는 세계 5대 드론 강국, 이런 청사진을 발표했단 말이죠.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그 3D 모델링, 스마트 농업, 택배, 재난감시부터 다양하게 드론 활용이 예상이 되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드론 이 복잡하고도 다양한 분야를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드론 및 대드론 산업 발전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매진말을 하면은 드론과 대드론은 굉장히 핫한 이슈다. 국가에서부터 제2차 드론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국가 청사진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국가가 미래 먹거리로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이 분야에서 적성이 맞는다면은 미리 알고 알차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그 UAM 시대가 됐단 말이죠. 데이비 판커스트 이 드론 담당 이사인데 여기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드론의 사회적 경제적 잠재력은 엄청나다. 그리고 이제 UAM 산업의 발전에 철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면 18세기에 이제는 드론 슈퍼하이웨이 UAM 시대이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슈퍼하이웨이가 열렸다. 이게 영국이 드론 영국 관도를 드론 슈퍼하이웨이가 열린 것을 보고 리처드 파커가 이런 얘기했어요. 18세기 철도혁명에 비할 수 있다. 이 UAM에 드론 하이웨이가 깔린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굉장히 우리 눈앞에 드론과 대드론에 관련된, 이게 또 이런 드론의 원활한 운영, UAM의 안전한 운영이 되려면은 선행적으로 ADS 대드론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이 도모가 안 되면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드론 이미 생소한 게 아니다. 30년 이전부터 드론이 운영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제 이것이 정부적으로 아주 격상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한테 취임에 맞는지 또 이렇게 잘 연구해 가지고 드론을 또는 대드론을 통한 국가 산업도 발전하고 여러분 개인이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75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